네, 그러면 자, 중화 적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화 적정을 하기 앞서서 중화 적정에서 사용되는 실험 기구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고 중화 적정 실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곡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적정이 뭐예요? 여기에 미지의 농도 이내가 있어요. 이 미지의 농도 이내에 부피는 측정할 수 있죠. 얘 농도는 몰라도 내가 여기에서 피펫으로 10ml만 꺼낼 거야. 아니면 비커로 200ml만 꺼낼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지의 농도는 실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미지의 농도, 부피를 아는 미지의 농도에다가 농도도 알고 부피도 아는 어떤 용액을 여기에 가해주는 거예요. 일단 농도를 아는 애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자, 농도를 아는 애.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나면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하면 그 구간까지 얼마만큼이 들어가는가를 통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양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넣어준 애 농도를 알고 뷰렛을 사용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부피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농도도 알고 부피도 알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 물질의 몰수 알 수 있죠. 이 몰수랑 똑같은 만큼만 반응하는 몰수의 관계에 있는 물질로 예측이 된다면 이 둘 사이에 아예 미지면 안 돼요. 농도만 모르는 상황에서 얘네 둘 사이에 관계가 얘랑 얘가 1대1이야. 그러면 여기에 계산된 그 몰수만큼이 여기에도 있겠다를 통해서 미지의 농도를 아는 부피와 농도와 부피로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MV는 MV인 거죠.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걸 적정이라는 실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정의 내렸는지 볼게요.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을 이용하여 농도를 모르는 염기 또는 산의 수용액의 농도를 알아보는 실험. 이때 이 순서가 잘 중요해요. 산은 염기로 알아보는 거고 염기는 산으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짝꿍이고 요렇게 짝꿍인 거예요. 오케이. 자, 밑에 중화 적정에 사용되는 실험 기구 배울게요. 정확한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거 이미 배웠어요. 1학기 때 실험도 많이 시켰어요. 뭘까요? 그렇죠. 부피 플라스크죠.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 비커, 삼각 플라스크 이런 애들은요. 정확한 부피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옮기거나 실험할 때 유용한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피 플라스크는 특이한 점이 있었죠. 눈금이 몇 개만 있어? 한 개만 있어. 이 눈금 한 개가 그 전체의 부피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10ml 부피 플라스크, 50ml 부피 플라스크, 100ml 부피 플라스크까지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확한 부피의 용액을 옮길 때 사용하는 거. 뭘 끼워서? 피펫 빌러 끼워서 쓴대요. 그럼 얘는 뭘까요? 피펫이겠죠. 그래서 우리 피펫도 두 가지 종류 알려줬었어요. 하나는 눈금이 다 있는 거, 또 하나는 가운데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딱 한 개의 눈금밖에 없는 옮긴 피펫이라는 것도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자, 다 중화 적정에 사용된 표준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보통 스탠드에 연결한 클램프에 끼워서 사용한다. 뭘까요? 위에서 똑똑 떨겨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 그렇죠. 걔 이름이 뷰렛인 거예요. 뷰렛은 밑에 뭐가 있었어요? 콕이 있었어요. 그 콕을 잘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통해서 물질의 양을 떨어뜨려주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용어를 정리할게요. 자, 용어 첫 번째.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용액. 내가 잘 제조해서 얘로 내가 모르는 미지의 용액을 적정해낼 거잖아요. 그럼 얘가 부정확하면 이 미지의 농도도 부정확하게 측정이 되겠죠. 계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험에서는. 이런 용액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중화되는 지점이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중화점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중화점이에요. 그럼 다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산염기 적정 실험을 할 때 그때 그 중화점이라고 내가 판단한 그 지점이 어디냐고요. 그 지점은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불러요. 즉 내가 실험을 끝내는 그 지점. 멈춰야겠다 하고 딱 그 멈춘 그 지점을 종말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라에 들어갈 말은 산의 플러스 양과 H 플러스 양과 OH 마이너스 염기의 OH 마이너스 양이 같아지는 지점. 이게 바로 중화점이긴 한데 이론적으로 이게 같아지는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옆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당량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실험에서 실험 오차가 났다라는 말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 차이가 일어났다라는 거겠죠. 나는 지금 실험을 통해서 중화점을 찾고 싶어. 다시 말하면 H 플러스의 양과 OH 마이너스의 양이 동일해지는 지점을 찾고 싶어. BTB를 지시약으로 이용했다면 BTB가 초록색이 되는 지점에서 뷰렛의 콕을 멈췄어야 돼. 그런데 사람마다 이 초록색을 느끼고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양이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멈추는 그 시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멈춘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말점이라 부른다고요. 그럼 실제 실험 오차는 내가 알고자 했던 그 당량점이라는 것과 실제 실험에서 멈춘 지점, 종말점 사이의 차이만큼이 실험실에서 일어난 실험 오차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발생할 수 있는 실험 오차는 사람마다 색깔을 인지하는 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량점은 꼭 종말점이 아닐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옆에 주의할 점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실험할 거니까. 자, 주의할 점. 뷰렛에 담긴 용액을 조금 흘려보내서 앞부분에도 표준 용액이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배운 적 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넣고 밑에 내가 알고자 하는 미지의 용액을 미리 갖다 놓고 있으면 여기 앞부분, 뷰렛의 요 앞부분에는 용액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채워야지 하고 키다가 여기 막 들어가겠죠. 그런 오류를 범하기 전에 여기에 미리 비커를 갖다 대라고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뷰렛의 처음 눈금과 나중 눈금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야 이 둘 사이의 차이를 통해서 넣어준 것만큼의 표준 용액의 부피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뷰렛의 눈금을 읽는 게 또 중요하죠. 이 뷰렛의 눈금은 여러분들이 자꾸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숫자가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숫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0이 여기 있고 50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0이고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양이 3mm 이렇게 안 되고 50에서 47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때 50 적어놓고 47 적어놨다면 이들 사이의 차이인 3mm가 넣어준 만큼의 부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에 그냥 그 수치를 읽는 그대로 적어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읽는 방법은요, 중요한 거 있었죠? 메니스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네 번째는요, 지시약을 넣어서 색깔 변화를 보고 그 색깔이 중성인 부분에서 멈추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시약이 제대로 섞이지 않았어. 근데 방금 떨어진 그 부분, 국소 부위만 색깔을 잠깐 가졌다가 다시 전체적으로는 색깔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색이 잘 전체적으로 섞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할 때요, 안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밑에 있는 내가 원하는 이 미지의 용액에 이렇게 똑똑똑똑 떨길 거잖아요. 여기를 떨길 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안 할 거면 여기 안에다가 막대자석 넣고 교반기를 넣어서 스터럽, 교반시키면서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표현해 줘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써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나트륨으로
묽은 염산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정확한 수산화나트륨을 측정할 거예요. 즉 여기에 표준 용액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NaOH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뷰렛에 넣어줄 건 NaOH인 거죠. 그래서 얘를 뷰렛에 넣기 전에 어떤 상황?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정확하게 NaOH를 먼저 만들어야 돼 라는 거였어요. 됐죠? 그래서 피펫으로 이제 모르는 농도의 묽은 염산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HCl 넣겠죠. 그렇지만 이 HCl의 농도는 모르지만 정확한 양의 뭘 알 수 있어요? 넣어준 부피는 알 수 있죠. 왜? 피펫으로 넣을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지시약도 한두 방울 넣어준다. 어디에?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그리고 이제 표준 용액을 뷰렛에 넣고 이 뷰렛에 있는 애를 이제 똑똑똑똑 떨기는 거예요. 똑똑똑똑.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이때 여기 넣어줘야 되는 지시약에 해당하는 게 적절한 애를 골라야 되고 이때 이 지시약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 게 맞는 거고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시약으로 BTB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BTB에 의해서 지금 중화점에서는 초록 색깔을 띄었을 때 NaOH를 그만 나오게 콕을 딱 잠갔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잠갔을 때 그 양을 통해서 표준 용액의 몰수를 알 수 있죠. 농도 알고 부피 아니까. 그래서 그 표준 용액의 부피와 농도를 통해서 몰수를 알고, 즉 누구의 몰수를 아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OH-의 몰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의 농도는 어떻게 알아내요? 그렇죠. 내가 부피를 피펫으로 측정해서 넣어놨으니까 이 부피 알고, 그러니까 여기는 H+의 몰수를 알아내는 과정인 거죠. 이 둘이 같아야 돼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던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연속인 거죠. 근데 이때는 NMV가 아닌 이유가 문제에서 염산이랑 수산나트륨이라고 이미 줬어요. 1가산, 1가 염기니까 어차피 이 앞에 개수는 1일 거라서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얘네가 2가산, 2가 염기일 수 있기 때문에요. MV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앞에 항상 가수를 나타내는 몰수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중화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중화점을 어떻게 확인하죠? 지시약을 넣어서 확인하죠. 지시약의 색 변화를 고려해서 누굴 넣어주는가에 따라서 색은 다를 거니까 뭐라고 지칭하진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열을 측정해서 알 수 있죠. 온도계를 넣어놓고 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찾으면 되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전류의 세기로는요, 어떻게 알면 될까요? 중화점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가장 전류의 세기가 낮다를 통해서 중화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중화 적정 곡선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경우의 수를 선생님 크게 4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요, 강산과 강염기, 즉 HCl과 NaOH 이런 애들을 적정할 때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물을 만들어낼 건데 이제 나머지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강염기랑 약산이랑 중화 반응할 수도 있겠죠. 또한 강산이랑 염기를 반응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강산이랑 약염기. 그럼 중화점이 언제가 중화점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산과 약염기를 반응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가의 관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경우 가장 쉬운 강산, 강염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강산 대표적으로 염산, 강염기 대표적으로 NaOH가 있겠죠. 이 2개가 반응해요. 그러면 HCl, H+, NaOH, OH-, 얘 개수만큼 얘 개수가 나와서 딱 맞게 물을 만들면 pH 얼마? 7. 이게 중화점이야. 이게 포인트잖아요. 따라서 중화점에서의 pH가 얼마인 걸 볼 수 있어요? 7인 걸 볼 수 있어요.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누구에 누구를 넣는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pH가 넣어준 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죠? 증가하게 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염산이 밑에 있고 지금 누굴 가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NaOH를 서서히 가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넣어준 NaOH의 부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염산이 있고 여기에 NaOH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니까 산이었으니까 pH가 산성 7보다 작았는데 넣어주는 족족이 이제 반응을 해서 중화점에서 pH가 7을 도달하고 더 넣어준 NaOH에 의해서 이제 염기성을 가지게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산과 강염기와 같은 애들을 중화 적정 실험할 때 사용하면 괜찮은 지시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색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중화점에서 변색 범위를 갖는 지시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시약은 뭘까요? 바로 BTB가 되겠죠. 오른쪽에 여러 가지 지시약 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여러 지시약의 변색 범위를 보고 그 변색 범위 안에 pH 7을 포함하는 애가 BTB라는 걸 찾아냈다면 여기 BTB를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산과 약염기예요. 그러면 이제 강산에 약염기를 가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해준 약염기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산이 있고 여기에 약염기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얘가 일단 강하잖아요. 그래서 H+의 수가 겁나 많아요. 됐죠? 여기에 OH-가 이제 간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됐죠? 간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들어가니까 일단 나중에 H+랑 OH-가 같아지는 지점은 분명히 생길 거지만 그게 언제냐고요? pH가 7일 때가 아니라는 거죠. pH는 강산에 의해서 언제? pH가 7보다 작을 때 중화점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빠르게 이렇게 곡선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빠르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적절한 건 여기에서 변색 범위를 갖는 애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지시약은 메틸 오렌지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약산과 강염기예요. 그러면 얘도 넣어준 강염기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약산이 있고 여기에 강염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H+가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에 OH-를 이렇게 넣어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중화점을 지난 다음에는 넣어주는 OH의 양이 넣어주는 농도만큼에 비례해서 쭉쭉쭉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가 더 급격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관련된 지시약을 쓰는 게 옳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괜찮은 지시약은 페노프탈레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화점이 7보다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있죠? 왜냐하면 강염기랑 약산의 적정 반응이니까요. 됐죠? 자, 네 번째, 약산과 약염기예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가 이 구간, 즉 우리가 여기 10이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 중화점에 다다를 때의 염기의 부피를 10ml라고 모두 다 가정하고 이 그래프 4개가 그려진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 10ml를 넣었을 때 중화점이 나타나는데 이걸 발견해내기가 쉬울 것 같나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는 적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화점이 뭐 대략 7 정도겠지만 너무 완만하게 변해서 얘네는 지시약으로는 어느 정도 중화점을 찾는데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실제로 약산 약염기는요, pH 미터 같은 그 수치로 값 알려주는 거 있죠. pH 뭐 6.93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기계를 넣고 실험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시약으로 이렇게 대략 정성적으로 알아보는 실험을 하는 거는 이렇게 적정 곡선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정 곡선이 갖는 의미가 많죠. 왜 약산 약염기는 지시약으로 중화점 찾기가 어렵니? 이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적정 곡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지시약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니? 중화점이 지금 왜 7이니? 중화점이 왜 7보다 작니? 크니?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왜 여기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 여기에서 왜 급격하게 변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밑에 문제를 풀고 이쪽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량점에서 pH가 5.5인 중화적점에 사용할 때 적절한 시약은, 그럼 pH가 당량점에서 5.5라고 예상된다는 거 뭐랑 뭐 사이의 실험이었을까요? 일단 pH가 당량점이 뭐예요, 얘들아?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H+랑 OH-의 개수가 똑같은 지점이야. 그게 pH가 7이 아니라 5.5래. 그 말은 강산이 우세한 태에 없을 거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산과 약염기 사이에서의 예측되는 당량점이었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강산과 약염기니까 pH가 중화점이 대략 5.5일 거라 예상되는데 이때 이 부분에서 변색 범위를 갖는 지시약을 써야 된다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뭘 쓰는 게 좋을지 찾아보세요. 그렇죠. 모두 돼요? 선생님 체크 표시만 할게요. 메틸 레드 괜찮죠? 왜? 저 숫자 사이에 5.5가 포함됩니다. 또 누구도 돼요? 브로모크레졸, 퍼플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브로모 티몰블루 안 되고 페노프탈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가장 적합한 지시약 이런 식으로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일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산염기가 활용되니 이런 부분인 거죠. 그냥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더 넣어봤어요. 그냥 보라고.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보라고 더 넣어놨어요. 자, 첫 번째. 그럼 위액과 제산제. 위액이 뭐고? 산성이고 제산제가 염기성이라는 거 알면 돼요. 위액이 산성이죠. HCl, 펩신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거 열심히 생물 시간에 외웠을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중화시키려고 이제 제산제를 먹죠. 그래서 속 쓰려 그러면 제산제, 겔포스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 넣어놨어요. 제산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제산제의 실제 상호명에는 여기 써놨죠? 개비스콘 그리고 겔포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비스콘이라는 약의 뒤에 전성분표를 넣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겔포스라는 약의 전성분표를 넣은 거예요. 일단 이거 눈 씻고 한번 쭉 보세요. 전성분표를 보면 뭘 찾으면 돼? 제산제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니를 찾으면 돼요. 수산화나트륨 보이나요? 수산화나트륨 찾아지고요. 또 뭐도 보여요? 탄산칼슘 보이죠? 그리고 탄산수소나트륨 보이네요. 즉 개비스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중에는 탄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이런 게 있대요. 액성이 뭘 것 같아요? 염기성이요. 자, 이거를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확실하게 적어보자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겔포스도 먼저 볼게요. 겔포스는요, 수산화 마그네슘 들어갔네요. 찾았죠? 수산화 마그네슘. 이 둘의 상황, 먹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분을 주로 이용해서 만들었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상황도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일단 화학 반응식 적어볼게요. 탄산수소 나트륨 적어보세요.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자, 얘가 뭐가 쪼개지는지 쓰면 돼요. Na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 요거 써주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요, 선생님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우리 OH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네가 염기성인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탄산수소 나트륨이 염기성이고 탄산칼슘이 염기성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때 요 애들의 액성이 염기성이에요. 요것들. 즉 느껴지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염기의 정의에 의하면 전자를 줄 수 있는 거. 지금 보이나요? 전자를 줄 수 있겠다 이게 느껴지면 되는데 네, 전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염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에 생선의 비린내와 레몬즙 볼게요.
자, 비린내의 성분이 트라이메틸아민 때문이거든요. 빈칸을 비워놨어요. 혹시 요거 이 이름만 보고 그릴 수 있을까 약간 염려도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빈칸으로 넣어봤고요. 두 번째, 레몬즙의 성분은 시트르산이죠. 시트르산이 구연산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맛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맛이 구연산이라서 대부분의 음료수에는 구연산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트르산을 보고도 얘가 산성이다를 우리 유기화학 좀 배웠으니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조 볼게요. 자, 시트르산 보면요. 작용기가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작용기. 첫 번째 뭐 보이죠? 그렇죠. 하이드록식이 보이죠? OH, 알코올을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도 보여요? 카복식이라는 작용기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카복식이라는 작용기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런데 알코올은 액성이 중성이지만 카복실산이 되면 카복실산은 액성이 산성이 된다. 즉 여기에 있는 수소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시트르산이고 산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건 알겠죠? 그러면 트라이메틸아민 해볼게요. 우리 아민은요, 작용기 NH2만 배웠잖아요. 그런데 얘는 1차 아민이고 2차 아민, 3차 아민도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자, 트라이메틸에서 느껴지다시피 알킬기가 트라이 3개 있는, 즉 메틸기가 3개 있는 아민이에요. 그러면 이 아민은 수소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질소가 있으면 이 질소에 대해서 몇 개? 3개가 메틸기로 붙어있는 거. 다 쓸게요. 메틸기 CH3라고. CH3, CH3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긴 게 트라이메틸아민이에요. 됐죠? 일부러 점점 찍었어요. 이 점점이 뭐야? 비공유 전자쌍. 이걸 보는 순간 얘가 이제 염기로 쓰이겠다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다 라는 걸 알잖아요. 암모니아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제공할 수 있다 에서 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 아민처럼 질소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애들은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염기로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의 비린내가 염기성인 거고 그걸 잡아주는 레몬의 시트르산이 산성이니까 산염기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벌침과 암모니아수 또는 비누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일단 벌침의 주 성분은 폼산이죠. 개미산이라고도 했던 부분 있죠? 자, 폼산은 우리 화학식 적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많이 했으니까요. 적어보면 포믹 엑시드, 산이 되려면 일단 COOH가 있어야 되고 폼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학습했습니다. 자, 암모니아수 어떻게 쓰면 돼요? NH4OH라고 쓰면 되죠. 물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NH4OH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침에 써있는 암모니아수를 발라라 혹은 비누를 발라라 라고 하는 게 폼산은 어디에서 산성인 거야? 얘 떨어지는 거 아니죠. 얘가 떨어져서 산성인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떨어질 수 있어서 폼산이 산이고 이 두 가지가 염기의 대표적인 거죠. 얘네가 왜 염기야? 여기. 요 부분 때문에 염기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 때문에 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COO- 상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카복실기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있죠. COO 원래는 H인데 여기서 H 플러스가 빠진 상황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럼 느껴지나요? 지금 우리 염기의 정의를 다시 배웠잖아요. 전자를 줄 수 있는 애라고. OH- 말고 염기에 의해서 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애가 염기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염기인 거예요. 전자를 줄 수 있어. 됐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얘가 염기, 그래서 얘가 산염기의 대표적인 일상 속의 예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 선생님 조사하다 알았어요. 이거 프린트 만들다가 알았는데 모든 벌의 성분이 산성인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말벌 있죠, 말벌. 막 장수 말벌 막 이런 거 쏘이면 오히려 식초나 산 성분을 발라주는 게 맞대요. 걔네들의 치매 성분에는 염기성 물질이 많아서 식초 같은 걸 이용해서 산염기 이용한 반응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여러분 그냥 알죠? 벌침 쏘이면 빼요. 빼고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야말로 문제풀이가 꼭 필요한, 그리고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만 문제풀이를 다음 시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공부가 미진하면요. 문제 푸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고 더 더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습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